네,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무거운 주제이죠. 결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었던 일본인들의 내면, 저도 야스쿠니 여러 번 가보고 또 한국에서 글도 썼습니다만 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는데 아마 뭐 크게 봐도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 그 야스쿠니 그 자체, 일본 사람들에게 도대체 야스쿠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일반화시켜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 그리고 이 국가라는 참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고,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또 무명열사탑, 국립묘지 그런 것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땠는가, 그 차원에서는 멀리는 국립현충원과 야스쿠니의 유사성이 있고, 가까이는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은 과연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기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세 가지 차원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볼까요? 예. 자, 일본의 야스쿠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뿌리 깊고, 그러니까 가끔씩 있게 되는 게,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는 건데, 일본도 400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400만의 죽음이 한국하고 또 다른 점은 일본 본토 안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아마 뭐 오키나와 정도? 도쿄 폭격에 의해서 폭격.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폭격 공습으로 죽은 사람은 또 야스쿠니 신세에 안 가죠. 그렇죠. 네, 그럼 특히 민간인의 죽음이 배제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 그렇죠. 뭐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해외에 200만이나 그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 이거를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것도 또 놀라운 그렇죠. 그 일이고, 아마 그 감정의 연금술이라는 부분에서 참 나쁜 의미로 가장 성공적인 연금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들 속에서 야스쿠니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제와 함께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이 야스쿠니라는 추도 시설을 가지고 동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전전에서 야스쿠니라는 시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결국은 야스쿠니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야스쿠니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매년 이 야스쿠니의 예제에 국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의 국가관과 애국심과 이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시스템 속에서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전의 일본의 이 야스쿠니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희생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국가는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거고 이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가장 절묘한 기구였던 거죠. 아마 타카시 데치아가 그 점에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줬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야스쿠니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일본의 적군파도 있었고 테러 조직도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사람들이 야스쿠니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말 너무 쉽게 야스쿠니 본점까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역효과를 감당하기 힘들었었다고나 할까요? 그 평범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뭐 그런 거였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2, 3년 전에 한국인 중에 야스쿠니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야스쿠니를 폭파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랬지만 그게 이제 잡혀서 지금 현재도 구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아시아인들은 그런 야스쿠니가 하나의 전쟁 전의 식민지 지배의 기구로 보이고 또 그것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지만 일본인들 속에서 이 야스쿠니를 그런 분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만약에 이것은 야스쿠니는 메이지 천황제와 일본 국가와 야스쿠니가 하나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즉 그렇다면 야스쿠니를 파괴한다는 것은 근데 일본 국가를 파괴한다는 것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천황제 반대를 하지 않는 한은 야스쿠니까지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스쿠니 반대 운동에 유일하게 함께 하는 사람이 천황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전후에 일본 공산당 자체도 초기에는 천황의 전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GHQ의 압력 속에 이 천황 전범권이 금방 내려지고, 이후에는 그 어느 세력도 천황의 전범 기소에 대해서 그 주장을 못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스쿠니는, 종교시설로 분리되면 살아남았고, 천황은 상징천황으로 살아남으면서, 일본의 전전은,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되고, 야스쿠니는 해체됐어야만, 이게 정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후 상징천황제와 일본 종교시설로서 이게 그대로 유지만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전의 단절이라기보다는 전전의 기형적인 변형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일본 보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형화된 전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전전의 형태로 회귀시키는 것이 원래 일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야스쿠니 문제를 들어보면은 그 아베로 인해서 비롯된 이 한일 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거는 아주 장기적이 될 것이고, 한일 관계로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이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일본의 내재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는 참 그 문제 그 해결이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그 추도시설을 새로운 추도시설을 만들자 뭐 말자 하는 그 논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일본 뭐 양심 세력이라고나 할까요? 시민사회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 일반 대중들 속에서 야스쿠니의 이러한 어두운 면, 야스쿠니의 이중적인 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번도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토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스쿠니를 의미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그렇고요. 시민들 속에서는. 대신 이제 수상이 참배를 했을 때 아시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 종교시설의 자유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미디어들도 야스쿠니의 본질적인 측면에 거의 설명을 안 해주고 있죠. 타카시 데치야 그 교수의 책 같은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또 그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그 무렵에는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얘기도 활발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한때로 지나가고 일반 그 민중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못. 아마 야스쿠니에 대한 첫 문제 제기였고, 첫 번째 문제 제기였고, 이게 아마 대중적으로 야스쿠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네. 야스쿠니의 이 궁극주의 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거 자체가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 시민들이 이 야스쿠니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역으로 워낙 보수화되어서 전국적인 야스쿠니 참배 운동이 지금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일본 회의라든지 각 전국의 수학여행,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효도관광, 이 모든 대중운동이 지금 야스쿠니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지금 현재 이런 보수화에 하나의 상징적인 부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평화유족이라고 해서 야스쿠니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가해시설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평화유족도 이제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일본 유족회, 야스쿠니와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일치된 생각으로 야스쿠니는 죽은 영령들에게 우리가 추도를 해야 되고, 현재 일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영령들의 덕택으로 현재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이 야스쿠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들을 보면 거의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 야스쿠니라는 문제를 일본의 좌파라든지 혁신 세력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야스쿠니라는 이 세계관이 다시 부활했다 그럴까요? 주류가 되어서 일본 사회를 리드해 가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향 속에서 다카시 데치야 선생의 문제 제기는 그 반향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것도 운동이 지속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원호금이라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돈으로 이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스쿠니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다든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는
뭐 대부분이 아마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내는 유족들은 거의 없는 아마 거죠. 그 합사금 문제 같은 거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제였는데, 네, 그렇죠. 일본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평화박물관 운동을 해오다 보니까, 그 야스쿠니에 가면은 제일 이제 관심을 가는 게 유슈칸이었는데, 유슈칸이란 야스쿠니편 전쟁기념관이죠. 그렇죠. 전쟁기념관인데, 처음에 갔을 땐 좀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갔을 때가 마침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그만 데다가 전시를 다닥다닥 붙여놓고 있어서 네, 그렇죠. 뭐 감동도 별로 없고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마 쉽게 비교한다면 우리의 전쟁기념관과 일본의 유슈칸을 비교했을 때 그걸 다 보고 났을 때 드는 느낌이 일본의 그 전쟁기념관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일본 우익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그 전쟁기념관은 다리 아프다. 네, 그런 느낌이, 그건 뭐 같이 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랬었는데, 그 유슈칸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분위기와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일본 교과서 모임이라든가 현재 일본인들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명백한 침략 전쟁인데, 아니다, 이것은 자유의 전쟁이다, 고향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그런 그 정당한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우리 그 용감한 병사들, 이제 이런 논리가 재생산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군대가 되지 못하고 군대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던 것들은 전전의 군인들은 침략주의 군대였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학적인 역사관으로 가르쳐왔다고 했는데 유슈카는 이 전전의 군인들이 이 침략 군대가 아닌 아시아 해방의 군인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러일 전쟁에 대한 아주 미화가 아시아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칭송을 했고 또 일본은 무사도 정신을 통해서 같은 러시아 군인들에 대해서도 인권적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러일 전쟁에 미화되는 시사관들이 또 하나 크게 존재하죠. 그리고 이 천황의 군대라고 하는 이 역사관이 이 진무 천황부터 시작을 해서 일관된 천황주의의 군대로서의 모습이 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슈칸이 만들어 놓은 일본의 새로운 역사관이 전혀 군대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학적인 군대, 침략적인 군인대로 알았는데 일본을 지켜내고 아시아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군대의 문화를 봤을 때 느끼는 충격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군인들의 죽음을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한 충격이 오히려 더 이 감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유슈카는 전후에 평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바꾸게 되는 또 하나의 연금장치 같은 역사관의 생산지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일본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GHQ가 그 주도한 거지만 인권교육, 평화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켰고 또 지금도 일본의 중소도시에 가면은 뭐 3층짜리, 5층짜리 인권회관 뭐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진보 진영의 어떤 모이는 공간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권교육, 평화교육의 질과 양,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왜 이런 인권교육이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또 짚어주시겠지만 이 유슈칸식의 전쟁교육과 맞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밀리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자유주의 세력과 혁신 계열이 그래도 55년 체제 속에서는 유슈칸의 역사관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강조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등장과 함께 이 유슈칸이 이제 리모델링되고 거기에 모든 일본 우익들이 지금까지는 야스쿠니를 지켜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야스쿠니를 활용을 해서 국립 추도 시설을 하기 위한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정치가들과 정권이 이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참배를 그렇죠. 하는 국회의원 거죠. 참배 모임에는 야당 멤버들도 거의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노다 수상도 그랬겠지만은 A급 전범은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겠다는 소리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랄까요 이 사회당이나 공사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야스쿠니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 이제 야스쿠니 역사관이 일본의 하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까지는 일부 이 정치관들의 싸움에 따르면 대중적인 야스쿠니 참배 운동을 통해서 방문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운동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벌써 심각한 이게 아베 상황이네요. 내각부터 등장을 제1차, 2차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일본의 보수 우익에서 야스쿠니라는 게 무엇이고 야스쿠니의 조직적인 여론 작업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본에서 물론 일본 주류 미디어의 정보 왜곡도 있지만 야스쿠니라는 공간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전국적인 호국 신사지요. 각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호국 신사에 원래 자위대원들은 이 정교 분리 원칙에서 보면 군인들이 이 호국 신사 같은 데 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거의 각 지역에서 자위대들이 호국 신사를 참배를 해서 일본 자위대 군인들이 다시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지역의 시민동들이 감시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 감시들이 거의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이 뭐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간 관계상, 이런 근대 국가 일반에서의 어떤 추도의 문제 같은 거는 조금 건너뛰고, 우리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야스쿠니도 가보시고, 그렇죠. 우리 국립현충원도 가보셨을 텐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이점과 그 다음에 또 유사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물론, 야스쿠니는, 침략 전쟁에 이용되고, 또 침략 전쟁, 물론 동원된, 이러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또는 정당화된 장치로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물론 사실이고 한국에서 물론 민중투쟁에서 희생됐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이 되어가지고 어느 국가 시설화 되어 있다는 것들은 같은 이 저울에 달기는 물론 전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5.18 같은 데보다도 그렇죠. 먼저 동작동 그렇죠. 국립현충원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같이 달기는 좀 어려운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근데 대신 이제 군인으로서 죽은 케이스를 봤을 때 저도 북한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야스쿠니에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 전전의 어머니의 상이라든지 또는 군인의 촉폭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전의 일본의 군국주의 교과서와 이 군국주의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멀리서 봤을 때 저는 그게 북한 책인 줄 알았어요. 이 자체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봤던 있던 북한의 군국주의 문화의 이런 책이 아니고 이게 전전의 일본의 똑같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관계를 묘사해 놓은 이런 교재였고 책이었던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리고 야스쿠니에도 유슈칸에도 그게 있죠. 이 군인 치거와 그리고 교육 치거가 동시에 거기에 강조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폐쇄되었다고 하는 북한의 군국주의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이 군인 정신과 또는 교육에 대한 강조 또 그리고 총폭 정신이라든지 희생 정신을 강요하는 이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꽃향 구조들은 우리의 현충원 같은 데서 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6.25 전쟁 속에서도 군인들의 희생 정신을 배우게 만들고 또 거기에 몸으로 격돌에 돌격해서 자기의 몸을 날리는 모습들을 보고 영웅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전혀 의심 없이 하나의 교육 구조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이들의 어떤 폐쇄되는 군국주의 문화의 공통점들이 일본의 식민지의 유산에서 왔던 우리의 폐쇄되는 군대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애국심으로서 이렇게 존재했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고 보고 많은 충격을 좀 받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정작 일본은 군국주의를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해서 군국 소년들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이 GHQ가 들어와서 인권교육, 평화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 군국주의 문을 빼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군국주의, 군국 소년에서 제일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게 15, 16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군국 소년들이 15, 16살짜리 해방됐을 때 그 소년들이 20살 돼서 한국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되고 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군사주의 문화가 쫙 싹 터왔는데, 그게 입장이나 지형이 달랐다 하더라도 어떤 김일성의 통치 방식 또는 박정희의 통치 방식하고 쉽게 결합해서 남쪽의 유신 체제나 북쪽의 어떤 김일성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했을 때 식민지와는 다른 국가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만든 국가 형태 자체가 민족국가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국가 기구의 폭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식민지의 연상성상이 있었던 거고, 국가의 추도 방식이라든지 또는 군대에서도 학도병을 동원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군인들이 하나의 건설의 모델이 되었던 건지. 제국주의라는 그렇죠. 게 정말 잔인한 게, 이것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국주의에 싸우기 위해서 필사의 투쟁을 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렇죠. 이제 그와 유사한 모습들을 낳게 만들었다는 점인데, 또 어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 우리가 생략을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모든 국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은 군국주의이건 저항민족주의이건 간에 다음번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서는 무조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화제를 돌려본다면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나 또는 이제 똑같은 전쟁에 의한 희생, 그리고 그것이 군인에 의한 희생이건 민간인에 의한 희생이건 간에 그걸 평화적인 관점에서 그 죽음을 받아봤을 때는 야스쿠니식 혹은 국립현충원식 또는 북한의 어떤 애국열사응이든 혁명열사응이든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른 식의 추도와 기억의 방식이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을 가 있었어요. 10년을 가 있다가 처음 광주를 가게 됐을 때 부탁을 해서 너 망월동은 가야지 않겠냐 했더니 밤에 시간이 늦었지만 망월동에 이제 차편을 마련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구미역 망월동에 원래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이 묻혀 계시던 구미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제 많이 다 이장을 하고 신묘역이 공식적으로 국립묘지로서 이제 문을 열었을 텐데, 거기 가보면 느낌이 좀 다를 거야 하면서 이제 듣고 갔는데 밤이었는데, 그리고 비가 좀 부슬부슬 하는데도 어떻게 달빛이 있어서 기념탑을 쫙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저게 5.16 기념탑인가 5.18 기념탑인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5.18이라면 나도 거기에 청춘을 다 바쳤다고까지는 못해도 내 젊은 시절을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었던 5.18을 꼭 저렇게 기념했어야 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과 관련된 베트남 학생이 한국 전역을 조사하다가 어느 각 지역이든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비들이 다 영웅화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호국신사라든지 야스쿠니와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제3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보거나 즉 일본도 이 전쟁에서 죽은 군인을 영웅화시켜서 슬픔이라든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웅화하고 미화되는 방식으로 저희들도 각 지역에 이런 호국 영령 추모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밖에 우리는 왜 접근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광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망월동을 저희들이 대학 때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죽은 자와 우리가 대면했던 방식들이라는 것들은 꼭 어떤 국가적인
또는 추도 영웅으로서 그들을 봤던 것들이 아니고 그들의 삶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계승인지 개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국내 추도 시설이라는 방식밖에 과연 없었을까? 이것을 전환시켰을 그러니까 때 이제 추도라는 것도 무엇을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그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그 죽음에 대한 그 이제 타카시 데치야도 그 점을 잘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죽음은 슬픈 거죠. 상실감. 그리고 이제 그분을 기리는 방식은 우리가 그분을 오래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천수를 누렸었으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 박정철 열사를 잊지 말자라고 했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열사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좀 뭐랄까 좀 말을 하기가 좀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만 1991년 그 이른바 분신정국이라고 했을 때 그 분신정국 때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또는 한 명 한 명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물 들어왔으니까 배 띄우고 정권을 뒤집자 하는 것과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또 이런 죽음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최고의 목표가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죽음의 행진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 희생의 죽음을 묻는다라는 이 책 속에 제가 91년 5월에 대학교 1학년이었고 아이고. 저희들은 그때 그 13명의 정말 대해서 힘든 시기였죠. 저희들 또 매일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91년을 기억하시겠지만 1991년도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 87년 민주화 직선제도 패배했고 그다음에 동부는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태우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었으면 하는 조바심 속에서 정권과 민주진영이 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돌의 계기가 된 거는 그 강경대라는 대학교 1학년 학생, 바로 같은 학번이시죠. 그렇죠. 그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희생이 됐고, 그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과정을 그때 어린 학생들이 분신하고 투신하는 방법으로 해서 죽음의 행진이 쭉 이어졌었는데, 참 견디기 힘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어찌 수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그렇게 민낯으로 한 명 한 명을 그러니까 정말 며칠 간격으로 대면해야 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쵸. 그래서 그때는, 유서를 써가지고 다녔었고, 아이고. 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저녁에 술 먹고 집회 갔다 오면, 그냥 강의실에 가서 자기도 했었고, 또, 일주일에 한 사람씩 분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압 같은 게 있었고요. 아마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죽음으로 이 죽음의 행진을 끝맺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아마 되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뒤엎어버린 게 유서대필 사건. 그렇죠. 요즘 흉악하고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었던 곽상도가 일익을 담당했었던 그 유서대필 사건으로 그게 이제 결국 91년 상황이 끝났지만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고 있고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타인의 죽음이 나의 삶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야스쿠니에서는 매달 입구에 야스쿠니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었던 사람 한 사람들의 유서를 항상 전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유서를 읽고 대부분 다 감동을 하는데 저희가 그 유서들을 보면 저희들은 군대 경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물론 학생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검열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머니 건강하세요 단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 특공대들의 가장 큰 유서의 모든 내용이 시작 거의 비슷하죠. 지금은 자기는 이 천황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자기의 지금 이 희생이, 이 모든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충실하게 다 한다. 맨 마지막에 태어난 내 애는 건강한가? 이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경험이 없고 그 공간의 경험이 없는 일반의 지금 전후 세대들은 마치 이것이 정말로 그들의 천황을 위해서 죽고 모든 것에 자기의 본질인 것처럼 이것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꿈 많은 젊은이들이 야스쿠니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건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뭐 당연히 반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동정심을 갖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그 죽음이 사실은 그렇게 찬양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죽음 내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뭐 개죽음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면 절대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죽음. 그러니까 결국 그 야스쿠니라는 곳이 진짜로 흉악한 시설인 것, 이것이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지점은 다음번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은 기억돼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추모할 권리가 있지만 그 추모는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었으면 하는 그런 관점이냐,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 죽음의 배후에 서서 이용하려고 하는 죽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분 나쁜 시설이 뭐냐면은 전쟁기념관에 가면은요, 거기 이제 그 한국전쟁 때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새겨놨습니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비인도를 갖다가 잔뜩 붙여놨어요. 또 이름을 새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주 그냥 쭈삣쭈삣해지는데, 과연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정말 깊게 생각하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좀 이 야스쿠니 문제를 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다가 죽었는지. 그렇죠. 대부분 4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100만 명도 되지 않아요. 그럼요. 거의 대부분은 아사로 죽고 병사로 죽고 말레리아로 죽고 굶어서 죽었고, 옥수하려고 해서 뛰어내려서 그렇죠. 죽고, 그런 거죠. 자살로 죽고. 그리고 그 옥수를 강요했었던 또조 히데키는 권총 자살 하다가 미수하고 그렇죠. 그치고, 어떻게 그래도 대장인데 권총 자살을 미수에 그쳤는지도 참 의문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전쟁. 과연 무엇을 미화할 것인가? 그렇죠. 거기 그 전쟁의 그 실상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 미화해야 할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아마도 그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자식들이 진짜로 어떻게 죽어갔는가를 대면한다는 건 또 힘들다 보니까 아마 천황폐의 뒤로 숨어버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메시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 물론 어떻게 계승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들을 보수 정치가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를 해왔던 거고, 자신들의 전쟁을 반성하게 되고 폭로를 해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전쟁의 길로 가려고자 하는 부분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일본의 그 전쟁의 실상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더 가르쳐야 되고, 그 부분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실 거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하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던 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군대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모든 군대의 악습을 다 일본으로부터 와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 영향 그런 것 속에서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걸 듣고도 이제 저걸 생각을 못했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군인들이 다시 정치는 해서는 안 되고 군대라는 문화가 비생산적이고 예, 군대라는 것들이 결코 사회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희생을 해서라도 군대 문화를 몰아내려고 했지만 일본의 전후 세대들은 군대 경험이 없고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그럼 전전의 군대 문화를 해체시켰는가? 그렇죠. 이것을 정말로 해체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자위대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일본의 군대 문화는 해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해체되지 않은 군대 문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하자라고 그렇죠. 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센 군대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스쿠니라는 것은 이거 유슈칸을 가보면 알겠지만 철저한 남성 문화이고 천황제라는 것도 철저한 남성 중심과 젠더의 관점이 제로고 결국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도 그런 거기에서 데서부터 나오는 이제 거죠. 비롯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스쿠니라는 테마는 여러 가지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 사회가 현재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황을 직접 들여다보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야스쿠니는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야스쿠니의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우익은 너무 당연시하게 예상하고 갔지만 거기 참배 온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그 일반인들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되네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한 이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의 다카하시 데짜 선생님인데 다카하시 선생님도 야스쿠니 문제를 썼지만 이 야스쿠니 문제 속에 전쟁을 쓰나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했지만 희생의 시스템이란 말은 당시에는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하고 함께 야스쿠니 이 문제를 한 10년 매년 같이 해왔고 특히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3.11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저는 그때 동경에 있었는데 이 후쿠시마가 원전이 폭발하기 직전에 일본의 이 도쿄도 소방서 전국의 소방서가 모여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희생을 하게 되는 영웅 몇 조 된 거죠.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야스쿠니가 보였었어요. 즉 후쿠시마 그리고는 거기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또 거기에 후쿠시마라는 것은 즉 지방을 하나 희생으로 해서 도쿄 에너지 문제 해결하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를 희생으로 일본의 본토의 안전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고 즉 이 다카시 데짜 선생님이 야스쿠니 문제를 통해서 후쿠시마와 오키나와를 희생의 시스템이라고 했던 것 다카시 같아요. 선생님 본인이 또 후쿠시마 출신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본인이 후쿠시마 더 절절하게 아마 그렇죠. 그 문제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스쿠니라는 기본 구조가 누군가 희생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그렇죠. 원전과 기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죽음을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그 전쟁에 갖다 바치게끔 부모들을 세뇌하고 있는 그 장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치가 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일본인들의 심성을 지배하는가? 그렇죠. 가장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책임자가 없는 희생의 시스템의 반복성. 이거에 하나 일본의 메이지 정부 이후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특징 아닌가 보이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비슷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이것은 동원과 희생을 통해서 경제 개발이고 그리고 많은 희생을 당연하듯이 행하는 구조였던 거죠. 당연하게 우리 세대에 보면은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건 그래도 좀 슬프지만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희생한 사례들 부지기수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달랐던 것은 한국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 국가폭력의 희생 시스템의 책임자가 누구냐를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했던 것들이
그거를 그것을 제대로 해명은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 부분을 못해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이 바로 그 가해자 부분을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저는 국가폭력에서 그 야스쿠니가 를 없앨 수 없다면 야스쿠니가 그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을 아예 합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태평양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을 그 희생하는 추모 공간이라면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천황폐하의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까지 기리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그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게 그 반대할지. 그러니까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이제 느낀 게 참 야 오죽하다가 스페인 프랑코를 부러워할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었는데 거기 로스카이도스 계곡 이런 데를 가보니까 그 스페인 내전에서 죽은 사람들 그 이제 추모 공간인데 거기 처음에는 이 공화국군을 포로로 잡아갖고 희생된 파시스트 군대를 위한 묘지를 만들었는데 프랑코가 나이가 들고 죽을 무렵에는 야 그 뼈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냐 하고서 이제 그 이 공화국 병사들도 거기 그 이제 그 산에 반대편에다가 그렇게 붙도록 조성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를 묶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그래도 그 한국에서 너무 이 빨갱이 하면은 그 다 없애버리는 네, 그런 거하고 또 비교가 돼서 좀 마음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는 그랬지만 야스쿠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이 그대로 일본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연장의 공간이고 일본이 식민주의를 해체하지 않는 이유도 이 야스쿠니에 대한 합사 취소라든지 야스쿠니 시설에 대한 본질을 일본인 스스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에 대한 역사상을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야스쿠니를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야스쿠니를 더 알아야만 진정으로 식민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 야스쿠니에 대한 교육이 그 전에 인권교육, 평화교육에서 별로 하지 못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 교육으로 친다면은 그 GHQ가 들어가서 딱 다시는 전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일본의 우익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국가가 다시는 그런 그 군국주의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도록 그렇게 한 게 또 이제 보수 그 불기라고 하는 쪽은 또 거기서 그 타협을 하고 미국의 안보 그 체제 속에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지내온 건데 뭐 그런데 교육을 나름 그래도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촛불행동 했을 때 하나의 그 특성이 이게 2006년에서 도쿄에서 했지만 2007년 뉴욕에 가서 이것을 했던 이유는 야스쿠니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켰던 미국의 책임이 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이 전후 군국주의를 해체시키지 않았던 미국의 책임을 동시에 묻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미국의 책임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부터 한일 그 국교 정상화에서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십 년간 묻혀져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게 일본의 책임도 있고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미국의 책임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야스쿠니 연구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솔직히 일부 동보역사재단의 뭐 낭상고 선생님이라든지 한두 분이 계시지만 야스쿠니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일부 식민지 문제, 합사 문제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국가를 만드는 것, 식민지에서 탈식민지를 만드는 것들은 어떠한 미래의 추도 방식을 우리들은 만들어가느냐.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과정에서 그 제기됐었던 게 이게 나라냐 였는데 그러면은 정말 민주화된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통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과거사 작업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야스쿠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그 명분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역사에서 보면은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가가 참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같이 추모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느냐. 저는 현충일 이외에 국가 추모의 날, 국가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모시고 또 그런 분들이 당연히 국립묘지에 또 민간 혈설 피해자들도 국립묘지에 모셔져야 하고 근데 그것도 참 굉장히 갈등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국가가 들어가야 돼. 이제 하지만 현재의 차원에서는 아마 그 단계를 거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가장 따뜻하게 추모할 사람은 가족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했지만 실제 병사 개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동경에 가본 적도 없는 야스쿠니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어릴 때 뛰놀던 자기가 그렇죠. 만약에 묻혀야 할 것이라면 근데 그것을 교육으로서 야스쿠니를 만나자라고 했고 젊은 그 중에는 이제 인텔리 병사도 있었고 감성이 풍부한 청년, 예술적인 그런 청년들도 옆에 전우한테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하고 돌격을 했었다는 건 정말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사람들이 알면은 뭐가 바뀔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은 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건데 저 다카시 데치야 선생하고 논쟁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논쟁이라고 하는 서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건데 물론 모든 국가 추도에 대한 반대를 하는 원칙론으로 다카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가 왜 국가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지 거기에는 물론 식민지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의 국가 폭력과 국가 추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한국에서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일본의 식민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지성도 있지만 저는 근데 다카시 선생님이 광주를 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그 희생자를 찬양했었던 거하고 만약에 제주 4.3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추모사를 들으셨으면 또 다른 그렇죠. 방식의 참 국가라는 게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 피해자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추모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에 의한 추모와 그렇죠. 국가에 의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는 게 또 현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여전히 빨갱이고. 문제는 아마 죽은 자보다도 살아있는 자가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 추도라는 것들이 추모는요. 다른 의미에서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추모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 결국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어떻게 대면하는데 거기서 정말 슬픔과 성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국가라는 이름 하에 그걸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를 장악한 놈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국가를 저런 자들의 손에 맡겨두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민주화인데. 그렇죠. 일본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엄청 기어 터져가면서 민주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우리가 못 가진 걸 일본이 가졌었다면 20세기에는 일본이 못 가진 걸 우리가 해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일본과 한국이 같이 잘 살려면 좀 서로 공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과거의 역사를 지금 미래 세대의 머릿속에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전쟁에 희생된 죽음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맞습니다. 새로운
전쟁에 대한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네. 이 프로세스를 아마 그들 지적할 필요가 입장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야스쿠니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고지. 공간이 된 거죠. 예, 결국에는 가장 일본의 평화를 이야기했던 건 죽은 자들의 죽음인데 네. 그들의 죽음을 국가가 다시 장악을 하려고 죽음을 죽인 자들이 다시 장악하고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야스쿠니를 추모시설이라고 하지 못하고 우리가 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인 지점인 것 거죠. 같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오늘 어쨌든. 장시간. 아유, 여러 가지 네, 공부 많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영채 선생님 모시고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야스쿠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할 때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야스쿠니하고 천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대중들과 접하게 되는, 일본의 평범한 대중들과 접하게 되는 야스쿠니라는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안의 그 야스쿠니도 또 많이 남아있고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면하는가. 죽음은 어떤 죽음도 찬양하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슬픈 겁니다. 다시는 그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100번 낫죠. 그런 특히 젊은 죽음들, 전쟁에서 희생된 죽음을 찬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참 오늘 어려운 문제 이영채 선생님께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차분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우리 제일조선인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바라본 북한 문제, 조일 수교의 문제죠.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변화가 아베가 그동안 추진해온 이 어떤 이른바 보통국가화, 평화헌법의 개정,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준비, 그것과 충돌하는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일본의 시민사회, 적어도 그래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막가지 않도록 유지해왔었던 일본의 양심 세력과 이 야당의 민주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리고 특히 아마 3.11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